자, 오늘은 어디 갑니까? 7장. 7장. 그러니까 페이지는 95페이지. 95페이지. 필기노트 95페이지. 필기노트 95페이지 보면 이제 개발론 등이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총 11가지 주제가 들어가 있어요. 11가지. 그리고 이 11가지 주제에서 최소한 6개는 나옵니다. 여기 포인트예요. 그리고 난이도는 어떻습니까? 난이도 낮아. 누구든지 여기는 맞출 수 있는 주제예요. 강의만 딱 한번 들으면. 대표적인 게 이제 개발부터 들어가 보죠. 개발에는 항상 2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자, 이게 내용이 어려운지 쉬운지 한번 보죠. 지금 필기노트가 96페이지 보면 35번 개발의 이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개발의 이해를 봤더니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개발이 무엇이옵니까? 개발의 의미 봤더니 토지의 유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토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상식이잖아요. 토지 조성하고 건물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것 정도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시공은 공사를 시행하는 행위예요. 시공은 공사를 시행. 우리가 흔히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공이라는 행위는 개발업의 개념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어요. 법에. 이유는 우리나라는 개발업과 건설업을 구별해요. 건설업이라는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공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개발이라는 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나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발의 주체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공적 주체. 그 다음에 개인, 기업, 토지 소유자, 조합 이런 민간인이 하면 사적 주체라고 하는 거죠. 뭐 어려울 게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공적 주체고 그 다음에 개인 등 기업이 하면 사적 주체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게 새로 생겼어요. 이런 게.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이런 사업들이 요새는 많아졌어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이런 영역을 제3의 영역, 그리고 영어로 섹터라고 하는 거죠. 이게 웃겨. 제3은 우리나라 말이고 섹터는 영역을 영어 표현을 그냥 한글로 또 때려 붙이고 있잖아요. 제3의 영역 또는 제3 섹터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출제됐다. 최근에 5년 안에. 제3 섹터라는 말이 나오면 공공과 민간이 뭔가 함께 사업을 하는군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개발의 단계라고 있는데 여기 봤더니 성은 워시오, 이름은 포드라는 사람이 있어. 워포드. 미국의 부동산 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부동산 학자가 개발의 단계를 7개로 나눴어요. 7개. 워포드가 나눠놨다고 우리가 나눠놨다고. 워포드가 나눠놨고 시험은 우리가 나눈 개발의 단계가 아니라 워포드가 뭐라고 나눴냐 이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결국 방법은 암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2문자를 따서 암기해요. 아, 에, 부, 타, 금, 검, 마. 정말 성의 없는 2문자. 아에, 부, 타, 금, 검, 마. 왜? 이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시험은 워포드가 개발의 7단계를 나열했는데 그걸 순서대로 맞춰주세요. 이게 워포드의 개발의 단계야. 아예부터 근것만. 근데 이제 흐름을 한번 잡아보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을 개발할지 아이디어를 내요. 그리고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여기는 예비적이고 여기는 타당성 분석에 예비가 떨어져 있죠. 그리고 금융 그러면 뭘 조달하는 거예요. 자금. 그리고 그 자금으로 건설을 하고 만들어지며 팔아먹습니다. 이게 금건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나머지 것들은 다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상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요 2놈이에요. 예비적 타당성이란 게 뭐고 타당성이란 게 뭐니. 그래서 우리 강의 필기 노트에는 2가지만 살짝 적어놓은 거죠. 그리고 이것도 시험에 한 2-3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예비적 타당성이 무엇입니까? 또 타당성이 무엇입니까? 하는데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타당성 분석. 자, 타당성 분석은 내 상식에
개발을 할지 말지 그 타당성을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구를 봤더니 개발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뭐니? 그러면 다양한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는 뜻이에요. 다양한 측면을. 그러면 이 다양한 측면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법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뭐 사회적인 측면, 뭐시기 다양한 측면을 다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타당성 분석의 꽃은 당연히 요 경제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경제성.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개발도 돈을 버는 거니까. 그래서 이 타당성 분석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경제성을 미리 한 번 더 계략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게 예비적 타당성이에요.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특징이 경제성을 한 번 더 미리 보는 거예요. 자, 작년에 이 예비적 타당성을 우리 언론에서 예타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 예타라고. 언론에서 예타라고 부르고 이게 논란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왜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사례예요. 자, 우리 여기 시골인데 여기에 10가구가 살아. 10가구. 근데 희한하게 이 10가구가 전부 다 우리 초등학교를 다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어. 그런데 학교가 바로 요 근거에 한 100m 옆에 있는데 요 사이에 강이 큰 게 있고 여기에 악어가 돌아다녀요. 이렇게 악어가. 그래서 이 애들이 초등학교를 가려면 바로 근거리에 있지만 삥 돌아서 이렇게 초등학교를 이렇게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가구의 이 가구가 국회의원한테 뭘 신청했냐? 요 앞에다가 다리를 하나 지어주소 이렇게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리를 건설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봤더니 200억이 들어. 200억이. 그러면 딱 봐도 10가구들이 이용하니까 이용하는 건 얼마 몇 명이 이용하지 않는데 200억이나 든다 그러면 경제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얘는 경제성만 논하면 짓지 않아야 되지만 이 놔줘야 돼요? 안 놔줘야 돼요? 얘들 바로 옆에 코앞에 초등학교 놔두고 핑 돌아서 간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경제성은 없지만 지어줘야 될 대표적인 건설이에요. 그런데 항상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다른 것들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경제성을 미리 한 번 더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자꾸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구체적인 타당성 분석에 들어가면 얘가 타당성 있어. 경제성은 없지만 다른 것 때문에. 그런데 예비적 타당성을 항상 뭐만 보니까 경제성만 따지니까 여기서 그냥 항상 커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작년에 개발을 할 때 너무 예비적 타당성에 경제성만 따지는 거 아니냐, 이게 작년에 화두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은 경제성을 중심으로 뭔가 그 타당성을 미리 한번 더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대충 감이 왔다? 네. 자, 그래서 개발의 단계 중에 항상 이 예비적 타당성과 그냥 타당성 분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례가 바로 이 사례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뭡니까? 개발의 정의. 우리 기출지문 한 번만 읽어보자. 개발의 정의. 부동산 개발이란 토지의 유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토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에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되는 것이죠.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개발 사업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 수익과 비용이 나오면 경제성이잖아요. 그걸 계략적으로 계산한대요. 그럼 무슨 타당성? 예비적 타당성이고,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꼼꼼히 따집니다. 그러면 그냥 타당성이다. 이런 거. 요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개발의 위험. 자, 우리는 위험을 겁나게 지금 많이 보고 있는 듯해. 위험을. 일단 개발하기 전에 투자가 있었잖아요. 투자에도 위험이 있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금융을 봤잖아요. 금융에도 위험이 있고, 투자로는 2주 지났고 얘는 1주 지났어. 자,
투자에서 발생되는 위험을 우리는 5가지로 크게 나눴죠. 두 문자가 4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4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 5개, 8개로 합시다. 8개. 치 나온 거 보니까 사금, 법, 인유, 시, 운치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리고 금융의 위험은 우리가 이, 채, 조. 그런데 이 위험이라는 건 항상 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합니까? 그러면 위험이 만들어지는 원인에 의해서 나눈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융의 위험으로 치면 채는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이 위험을 만들어냅니다. 채무 불이행 위험. 근데 이는 이자율 위험인데 왜 위에다가 꼭 올려놨어요 우리가? 그렇죠. 시장 금리가 상승할 때 나타나는 위험이고, 조기 상환이라는 건 시장 금리가 떨어질 때 나타나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개발에도 위험이 있다고 적어져 있지만 여기는 크게 중요치는 않아요. 원인으로 나누면 법적인 원인이 위험을 만들었다는 거고, 시장의 경기가 개발의 위험을 만들어냈다는 거고, 비용 때문에 개발에 위험이 생겼습니다. 여기니까 여기는 크지 않아요. 그냥 개발 학자들이 개발의 위험을 법시비 이렇게 3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있다. 딱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시험에 나온 걸 한번 볼게요. 법률적인 위험의 비용 위험은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에 대한 위험이고, 시장 위험은 시장의 불확실성,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고. 그런데 이 법률적 위험은 2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공법이냐, 하나는 사법이냐. 희한하게 개발에서는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게 잘 나와요. 자, 토지 이용 규제 등 공법적 규제로부터 발생합니다. 토지 이용 규제가 나오면 개발에 대단히 영향을 많이 주죠. 토지 이용 규제가 갑자기 강화되면 개발에 불이익한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 관계 등 사법적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위험, 이런 게 사례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권 관계로부터 발생되는 위험,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옆에서 뭔가 빌딩을 짓기 위해서 건설업자들이 땅을 파고 있어요. 그러면 내 바로 옆집 옆에서 땅을 파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왠지 불안해요. 왠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 공사 현장에 인근 주민들이 나 혼자 대부분 공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요. 나의 피해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엎어라, 이렇게. 그게 바로 소유권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쟁이에요. 소유권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사법적 관계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거 한번 보자고요. 자, 워포드, 어디서 본 듯해요 이놈. 개발의 7단계. 그 워포드라는 학자가 또 개발의 위험을 법시비 3가지로 나누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법적 위험은 토지 이용 규제 같은 공법, 여기에 사법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게 딱 찍으면 다 아는 내용인데 시험장에서 실수를 하는 이유는 이걸 신경 써서 안 보면 그냥 지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토지 이용 규제가 나오면 공법적인 측면의 위험이고, 소유권 관계에 나오면 사법적인 측면의 위험,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징글징글하게 많이 나와. 진짜 징글징글하게 아주 각종 시험에서. 자, 얘가 포인트가 뭐냐,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합니다. 그러면 어떤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인가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개발은 법시비로 나누니까 그 중에 법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왜? 토지 이용 계획은 공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계획, 토지 이용 계획이 바뀌면 개발 계획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불확실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건 어떤 공법적인 법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출제자는 이렇게 위험을 2가지로 나눠요. 어떤 위험이냐? 개발업자가 통제를 할 수 없느냐, 개발업자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위험이냐,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여기에. 근데 이제 지문을 봤더니 4번은 행정청의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인이 개발업자예요, 개발업자 이외에 행정청이에요? 원인이 행정청이니까 이런 건 개발업자가
그렇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실공사 하자에 대한 책임. 부실공사, 공사라는 건 개발업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실공사 하자에 대한 이런 책임은 개발업자가 반드시 통제를 해야만 되는 위험이고, 그래서 지금 위험에 대해서 나오는 걸 보면 워퍼드론 학자가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중에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건 법적인 측면의 위험을 낮추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출제자는 개발업자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냐 통제를 할 수 없는 위험이냐, 대부분 외부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게 통제할 수 없겠죠. 대표적인 게 행정청 등의 인허가 지연으로 뭔가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충분히 할만하잖아요, 한 번씩 쭉 들어주면. 그 다음에 36번 벌써 끝났어. 35번 36번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인데 얘는 1월 2월 달에 하지 않습니다. 왜? 최근에 7년 동안 한 번은 안 나와요. 이게 좀 나와줘야 개발에서 한 문제가 확실한데, 희한하게 얘가 최근 7년간 너무 많이 나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나와서 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일단 넘기고 37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37번은 부동산 개발의 방식인데 얘는 무조건 나와. 어쩔 때는 몇 문제도 나옵니까? 두 문제까지 나온다고. 여기서 두 문제까지. 그럼 이제 두 문제가 나오는 이유를 이제 봐야겠어요. 자, 일단 요거부터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개발은 크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적 주체가 하는 공영개발, 그 다음에 개인들이 하는 민간개발, 그리고 요놈이 있어요. 낯선 표현. 그래서 요놈이 뭡니까? 이따 한번 눈여겨보셔야 돼. 크게 공영, 민간, 그 다음에 민간 투자 사업 방식 이렇게 있어요. 요놈이 좀 낯설죠? 자, 그 다음에 공영개발부터 봐요. 공영개발의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방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공영개발의 방식. 자, 공영개발이라는 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개발인데,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을 할 때 항상 고민거리가 토지를 어떻게 취득하느냐예요.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어떻게 취득할 것이냐, 요 문제예요. 그래서 공영개발 방식은 토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항상 공영개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어떻게 취득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런데 방법을 봤더니 첫 번째, 매수한대요. 돈 주고 그냥 필요한 토지를 다 매수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돈이 겁나게 많이 들어.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본 게 이게 환지 방식이에요. 환지. 그리고 이 환지 방식은 제가 자세히 지금은 하지 않겠지만 공법에서 미친 듯이 배운다. 공법에서. 환지 방식은 토지를 뭔가 교환하는 방식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헌 토지와 새 토지를 뭔가 교환시키는 방식이에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 환지 방식의 정의로 공법과 다르게 요거 하나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환지 정의로.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보자고. 오른쪽에 있는 환지. 환지 방식은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 이 개발되기 전 토지니까 이게 헌 토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발되기 전 토지를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기타 사항을 고려해서 택지가 개발된 후에 개발된 토지로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즉 개발되기 전에 헌 토지를 개발 후에 새 토지로 뭔가 바꿔주는 이런 정책인 거야. 이런 걸 우리는 토지를 교환한다, 환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흐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를 어떻게 취득합니까? 전부 매수하는 게 깔끔해요. 그러나 얘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따라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환지를 하는 이런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고, 혼합 방식은 매수와 환지를 함께 혼합합니다. 일부는 매수하고 일부는 환지하고, 이런 방식이 혼합 방식이야. 자, 요 정도에 얘는 시험에 나온 게 환지 정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민간 개발. 요놈이 이제 우리가 흔하게 보는 개발이니까 여기가 이제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가 개발에서 민간이라고 하면요, 우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라고 통칭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일반인을 말하지 않아. 여기서 말하는 민간은
항상 개발에서 민간이라고 하면 항상 토지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발에서는 토지 없으면 민간인이라고 취급 안 해. 그냥 다 공산당이라고 다 그냥 다 취급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민간 개발은 일반인의 개발이 아니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개발하는 걸 민간 개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토지 소유자들이 어떻게 개발합니까? 봤더니 첫 번째, 자체 개발. 토지 소유자가 혼자 다 개발합니다. 이게 자체 개발. 그 다음에 지주 공동인데 여기 보셔. 지주. 이 토지 소유자를 지금 부르는 표현 같잖아요. 지주. 나는 최근 10년 안에 서울에 시골에 내려가서 어르신 봤을 때 아이고 우리 지주 어른 오셨습니다. 세배 한번 봐주세요. 지주라는 표현을 써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정말 쌍팔년도 용어라는 말이에요. 이게 옛날 지금 분류를 그대로 지금 시험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개발하면 자체 개발, 토지 소유자인 지주가 다른 사람과 함께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지주 공동 사업이에요. 둘 중에 일반적인 방식은 뭐겠어요? 공동 사업이겠죠. 공동 사업, 지주 공동 사업. 그래서 자체 개발 방식은 딱 요거밖에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게 오른쪽에 있는 자체 개발 방식이라고 적어져 있는 기출지문이에요. 자, 1번 자기 자금과 관리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러면 자체 사업은 이익의 측면에서 유효합니다. 이익의 측면에서는 좋은 방법이죠. 혼자 다 해먹으니까. 그런데 자체 사업은 사업 시행자의 의도대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모도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시에 위험이 큽니다. 당연하죠. 수익과 위험의 비례관계에 의해서 이익이 큰 대신에 혼자서 다 하니까 위험 역시 많이 부담을 해야 되죠. 요거 말고는 나온 적이 없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뭡니까? 지주공동사업이에요. 지주공동사업. 자, 그런데 이제 좀 보셔. 뭔가 우리 이제 상식을 한번 빗대봐요. 상식. 우리가 토지 소유 지주 공동사업 중에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뭐냐? 그러면 일단 토지 소유자가 개발에서는 항상 주체인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누구랑 함께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보는 게 건설업자예요. 건설업자. 즉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자를 고용해. 그리고 이 건설업자에게 뭘 시키는 거야? 센스 여기에 있어. 공사를 시킨단 말이에요. 건설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해 줘야겠죠. 그걸로 나누는 게 이 두 가지예요. 자,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자를 고용해서 공사를 시키고 공사비를 완성된 물건으로 대신 변제합니다. 떼임을 변제요. 그다음에 공사비를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합니다. 분양금 지급표. 얘는 문구 그대로 해석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자에게 시공, 공사를 맡기고, 자, 건설에 소요된 비용, 세 글자로 공사비죠. 공사비를 완성된 건축물로 변제합니다. 그러면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니까 대물 변제.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자를 고용해요. 그리고 건설업자에게 뭘 시킵니까? 시공, 공사, 그리고 건설에 소요된 비용, 공사비를 그렇죠. 건물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공사비, 분양금 지급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는 가장 빈번한 거야. 토지 소유자가 나머지 것들은 웬만한 건 자기가 처리하고, 그러나 뭐는 할 수 없어요. 건설이라는 공사는 못하니까 건설업자를 고용해서 공사비를 주고 건설을 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중간에 사업 위탁과 토지개발 신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업 위탁과. 자, 얘는 어떤 특징이냐? 건설업자랑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방식은요, 개발업자와 함께 하는 사업이에요. 개발업자, 건설업자가 아니라. 그럼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야, 건설업자는 뭐고 개발업자는 뭐냐? 완전히 달라.
자, 개발업자는요, 개발의 전 과정을 담당을 해줘요. 그러면 개발의 전 과정은 미국의 부동산학자 워포드는 개발을 7단계로 나눴어요. 뭐에서 뭐까지? 아에서, 그렇죠. 아에 부탁, 금검마 이렇게 쭉 있잖아요. 요 7단계를 다 담당해 주는 게 개발의 업자고, 건설업자는 요 7단계 중에 어디를 담당할 것 같아요? 금검마의 금융 건설, 요것만 담당해 주는 게 건설업자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개발업자는 개발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업자고, 그 다음에 요 토지 소유, 여기 건설업자는 건설만 담당해요. 근데 최근에는 개발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간혹 길 가다 보면 뭔가 건물을 지어놨는데 이렇게 돈 들여놨는데 희한하게 지어놓은 게 있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요새는 개발에는 항상 아이디어, 어떤 걸 개발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새는 개발업자를 많이 활용하죠. 자, 그럼 첫 번째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요, 개발업자를 고용해요. 개발업자를. 그리고 이 개발업자에게 개발의 전 과정을 부탁하는 형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업 위탁형이에요. 지금 민법에서는 위탁이라는 표현을 더럽게 어렵게 쓰지만 위탁을 줍니다. 그냥 부탁한다는 뜻이에요. 대신 부탁을 하면 뭔가 대가를 줘야겠죠. 그게 바로 수수료고, 그래서 사업 위탁형은 개발 사업을 개발업자에게 부탁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으면 당연히 수수료를 지급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수수료 문제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 봤더니 신탁이라고 되어 있다고. 신탁. 이 신탁은 이게 믿을 신자니까 믿고 부탁하는 거예요. 믿고 부탁.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부탁하는 거고 또 하나는 믿고 부탁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고. 그러면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럼 암기 코드가 바로 요놈이에요. 신탁은 믿고 부탁하는 건데, 믿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뭔가 믿음의 증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믿었다는 걸. 그게 바로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입문 강의 때 제가 그렇게 강조했건만 신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분이 있어. 자, 입문 강의를 들으신 분은 여기에 떠올라야 돼. 1월달에 오신 분은 한번 보시고, 신탁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신탁 계약 이런 측면에서 이게 접근을 하게 되면 공시법이나 민법인 거야. 부동산은 항상 실무의 학원이니까, 실무의 우리 학문이니까, 신탁이라는 건 현실에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가끔씩 보는 게 신탁회사가 있다고. 신탁회사가. 그리고 이 신탁회사는 무슨 회사입니까? 말 그대로 믿고 부탁하세요 라는 회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자 1번, 우리가 가스공사가 있어. 뭐 죽였잖아. 가스공사는 암기할 필요 없어요. 가스공사가 갑자기 토지를 매매하고 싶어. 가스공사는 항상 가스만 만들던 놈인데 갑자기 토지를 매매하려고 봤더니 딱히 토지를 어떻게 매매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한두 필지면 중개사 사장님한테 의뢰를 하겠는데 이게 막 10만 평, 막 1000만 평 이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팔아야지 하고 딱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러면 반드시 누가 지나가? 요놈이 지나가. 신탁회사가 왔어요. 뭐든지 믿고 부탁할 수 있는 신탁회사가 와서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그러면 이제 가스공사가, 야, 나 지금 토지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네가 좀 믿고 맡길 테니까 네가 좀 해줄 수 없니? 이러면 이게 토지 매매 신탁이라고 한다 이런 말. 이게 토지 매매 신탁.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토지 소유자잖아요.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지금 뭘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아유, 내 토지에다가 개발을 좀 하고 싶은데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고 건설도 나 잘 모르겠고 궁금해. 그랬더니 누가 돌아다녀? 신탁회사가 왔어요. 돌아다닌다고. 그럼 또 줘. 야, 너한테 토지 개발을 믿고 부탁해도 되겠니? 맡겨. 그러면 이게 토지 개발 신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신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신탁회사의 신탁 상품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신탁 상품들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에서 담보신탁, 즉 저당 대출도 있고 신탁증서 대출도 있잖아요. 저당 대출, 신탁증서 대출 둘 다 담보물을 확보하는 방법의 차이라고 했는데 이 은행이 담보물을 딱 받았어.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담보를 확정하기 위해서 뭘 설정했냐?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저당권을. 이게 저당 대출이요.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저당권이 어떤 특징이 있냐? 채권 금액이 한 1억 정도 되면 1억을 빌려주는 걸 저당권 기록하면 실비, 수수료, 뭐 세금 이런 것까지 합쳐서 거의 70만 원에 육박한다고. 70만 원에. 1억짜리 하나 빌려줬는데 등기하는데 70만 원이 들면 은행이 남는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또 고민하고 있어. 아유, 저당권 기록하는 거 말고 어떻게 담보를 좀 누가 좀 확실히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때 또 누가 돌아다녀? 요놈이 돌아다녀. 그래서 신탁회사에게 야, 네가 좀 담보물을 내가 요 돈을 상환 기간 동안에 확실히 좀 네가 좀 잡고 있지 않으련? 알았어. 그게 담보신탁이라고. 그래서 이 담보신탁이라는 제도로 담보물을 뭔가 확정 지으면 그게 신탁대출이라는 거예요. 신탁증서대출 또는 신탁대출이라고 합니다. 됐다? 이게 신탁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신탁회사의 하나의 신탁 상품을 활용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탁에 이제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기본적으로 신탁 계약은 믿고 부탁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뭔가 계약 기간 동안에 아예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과정이 들어가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토지를 개발할 때 5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신탁회사가 야, 믿고 부탁하는 김에 소유권까지 딱 5년간 우리한테 넘겨. 그럼 우리가 알아서 개발해서 다시 수익 돌려주고 5년이 끝나면 소유권을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라고. 신탁계약은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계약 기간 동안 넘긴다라는 표현이 들어간다고. 신탁이.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우리 등기법, 아직은 등기법까지 지금 많이 안 하셨을 텐데 등기법에서 가끔 나오는 게 신탁계약에 신탁을 등기한다고. 근데 신탁 등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의 형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신탁 등기 등기법에. 그러니까 이 신탁 계약 자체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이 들어가 있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 코드는 사업 위탁형은 사업의 전부를 개발업자에게 부탁합니다. 수수료를 주고. 그다음에 신탁이라고 나오면 신탁회사의 신탁 상품을 활용하는구나. 그게 바로 토지를 개발해주는 신탁 상품. 그리고 이 신탁 계약은 특징이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이 되고, 그리고 자금은 믿고 부탁했는데 돈까지 얘가 다 하겠죠. 그래서 자금은 신탁회사가 조달합니다. 아주 잘 나온다는 말. 아주 이해했다? 이해하셨어? 자, 그럼 이제 기출 바로 한번 보자고요. 기출. 지주 공동 사업 중에 지금 우리는 사업 위탁과 사업 신탁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개발업자가 토지 소유자 위탁, 부탁을 받아서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위탁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항상 수수료 나오면 무조건 위탁형이야. 수수료 나오면 무조건 위탁형. 그 다음에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와 수탁업자 간에 무슨 문제? 수수료 문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수수료 나오면 무조건 위탁 수수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자, 요놈이에요. 요놈은 기출 지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요새는 신탁회사가 꽤 그래도 눈에 보여요. 신탁회사가 자신의 신탁 상품을 설명하는 홈페이지에 설명하는 코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신탁회사가 요 토지개발 신탁이라는 상품을 소개한 내용을 그대로 내가 퍼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적어있는지 보자고요. 부동산 개발 노하우나 자금이 부족한 토지 소유자,
고민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야. 돈도 없고 노하우도 없어서. 그랬더니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자,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한다는 거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넘긴다는 뜻이에요. 신탁이라는 것 자체가 소유권을 넘긴다는 뜻이니까.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개발 등을 대신하고 그 수익을 누구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그렇죠.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보니까 신탁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상품이야. 신탁회사에. 그 다음에 7번 아니요 6번 사업 신탁 방식은 신탁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위탁 방식과 유사합니다. 일단 어떤 측면에서 뭔가 맡기는 건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신탁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위탁 방식과 차이가 있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놨어야 되는데 아무튼 위탁 방식과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7번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건설 단계 부족 자금은 누가 조달한다? 신탁업자. 신탁업자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 신탁회사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거다 이런 거예요. 신탁회사. 그럼 지금 몇 가지 했나요? 일단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자를 고용해. 그래서 그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시키고 공사비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대물로 지급합니다. 공사비 대물변제예요. 공사비를 분양수익금으로 지급합니다. 분양금 지급이요. 근데 건설만 맡기는 게 아니라 개발업자에게 사업 전반을 부탁합니다. 사업 위탁형. 그리고 최근에는 신탁회사의 토지개발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토지개발 신탁. 토지개발 신탁.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거. 나머지 것들이 이제 한 번씩 등장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 일단 등가 교환 잘 나온다. 등가 교환. 등가 교환이 뭡니까? 바로 보자. 얘는 바로 봐야 돼. 자, 등가 교환 방식이 뭐라고 적어졌냐 봤더니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그냥 개발업자가 건물을 건축해서 그 기여도에 따라 지분을 나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가요 1억 원짜리 토지를 제공해요. 이렇게. 그리고 개발업자가 자신의 돈으로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가 들었니? 1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가격으로만 치면 둘의 기여도가 1억이니까 반반. 그래서 완성된 물건을 50대 50으로 이렇게 나눠 가져가는 게 등가 교환이에요. 근데 이름의 등가니 토지 소유자는 1억을 댔어. 그러니까 1억만큼 가져간다 이런 말이에요. 등가, 자신이 된 돈과 동등한 것을 가져간다. 건설업자는, 개발업자는 자신이 된 공사비만큼 등가로 동일한 가격대를 교환해서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등가 교환 방식. 자, 그 다음에 컨소시엄이 있어. 컨소시엄. 이것도 잘 나와요. 컨소시엄. 우리가 컨소시엄은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요, 조합이에요. 조합. 조합의 영어적인 표현이 컨소시엄이에요. 자, 그럼 간만에 질문. 조합을 우리는 민법에서는 조합 잘 다루지 않죠. 뭐 법인 이런 건 다뤄도 조합은 어디서 다룹니까? 우리 영표 선생님이 미친 듯이 앞으로 말할 거예요. 이게 환지, 조합, 우리 영표 선생님 단골 메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하면 월권이야 우리 형님한테. 자, 영표 선생님이 조합을 할 때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말할 거지만 부동산학은 그딴 거 필요 없다고. 일단 조합은 다수가 뭐예요? 몇 명이 뭐예요? 다수가. 그리고 이 조합을 딱 결성한 이 다수들은 기본적으로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이게 조합이에요. 그래서 뭔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수가 모입니다. 그럼 조합이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하는 재건축 조합, 그러면 다수가 재건축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집단을 말하는데,
여기는 지금 컨소시엄이라고 적어져 있고 누가 모였다고 돼 있어요? 법인. 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 일반적인 개발 사업은 다수 개인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대규모 개발이에요. 대규모 개발은 조 단위의 아주 천억 단위의 대규모 개발은 개인 다수가 개인들이 이렇게 조합을 결성해서 즉 개인들이 투자자로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개인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회사 또는 법인들이 이렇게 법인이면 회사겠죠. 이런 회사들이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모일 때가 있어. 그러면 조합이랑 구별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소시엄은 개인들의 컨소시엄이라고는 하지 않고 법인 간 컨소시엄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알만한 대표적인 법인 간 컨소시엄이 뭐가 있냐? 용산개발 컨소시엄이라고. 용산개발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개인들이 조합을 결성해서는 죽었다 해도 못 만들어. 그래서 대부분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코레일 유통공사가 한 40%,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주댄시공사, 그 다음에 현대 이런 애들이 모여서 용산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를 우리는 용산개발 컨소시엄 이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합의 뜻을 갖고 있지만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법인들이 참여하면 있어 보이잖아. 컨소시엄 이렇게. 예?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합니다. 있어 보여서 그래 그냥 지그들이. 자, 그다음에 투자자 모집형. 투자자 모집형은 뭐겠어요? 토지 소유자가 다른 토지 소유자를 꼬드기는 거죠. 함께 투자하자고. 이런 게 이제 투자자 모집형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체 한번 쑥 훑어보면 자 시작을 한번 해보자. 전체. 자, 여기가 암기야. 대부분 지주 공동사업이 암기가 잘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주 공동사업이. 그럼 보셔. 항상 토지 소유자가 기본적으로 주체예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누구랑 함께 하는데 우리 상식의 가장 대표적인 게 건설업자를 고용하는 거야.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자를 고용해서 뭘 시키고? 공사를 시키고 공사비를 물건으로 변제해요. 공사금으로 지급해요. 분양금으로 지급해요. 이렇게 두 가지. 그런데 건설만 맡기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부터 마케팅까지를 전부 다 개발업자에게 그냥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사업을 부탁합니다. 사업 위탁형. 사업 위탁형은 위탁이니까 반드시 어떤 게 나와야 된다. 수수료 문제가 나와야 된다. 수수료. 그리고 토지개발 신탁하면 신탁회사에게 맡기는 거야. 신탁회사 개발업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 신탁회사에 아예 넘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신탁의 방법을 쓰니까 형식적인 소유권이 개발기간 동안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다른 토지 소유자를 함께 투자하자고 꼬드겨.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투자자 모집형이라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같이 좀 투자하자. 그리고 특이한 게 컨소시엄이라고. 대규모 개발을 하기 위해서 법인들이 서로 연합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컨소시엄이라 한다고. 이게 개인들이 연합하면 조합이라 하고 법인들이 연합을 하면 컨소시엄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내용은 다 이딴 식이야. 무슨 뜻이냐? 개발의 7단계가 뭔가요? 아예 부타 근검마. 그 다음에 워포드는 음메 책을 왜 넘겨? 지금 40분 전에 했어. 아예 부타 근검. 일단 두 문자부터 따고 암기하는 거 시험에 그대로 나오니까 아예 부타 근검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의 위험을 워포드는 몇 가지로 나누나요? 법 12. 그 다음에 개발의 방식이 정말 잘 나오는데 공영개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개발인데 토지를 어떻게 취득하느냐로 나눈다고. 토지를 전부 돈 주고 사요? 무슨 방식? 매수 방식. 토지를 헌토지와 새 토지를 교환합니다. 무슨 방식? 환지 방식. 둘을 결합합니다. 혼합 방식.
그 민간 개발은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개발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혼자 다 해먹어요. 자체 사업 방식. 자체 사업 방식.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합니다. 지주 공동사업. 이런 단어들이 눈에 쏙쏙 들어와야 여기는 푼다고요. 그러면 쉬운 문제라고. 자, 그래서 여기다 딱 적어 놓을 테니까 요 세 가지랑 연계를 좀 시켜봐요. 10분 쉬는 동안. 자, 10분 쉬겠습니다.